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얘기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돈이 지금 탈출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트럼프발 경기 침체 공포에 급락했다 해서 테슬라가 지금 오늘만 촬영일 기준으로 15%가 빠졌는데 트럼프 당선 전으로 주가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 54.5%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0%가 말이 좋아서 50%지 이게 진짜 충격적인 수준의 하락세잖아요. 물론 뭐 이쯤에 들어간 사람, 여기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이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갔다가 팔고 이런 사람 보통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 다음에 한번 팔았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야 이게 더 가나 해가지고 더 곱하기 2 뭐 자산 2배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떤 손해는 50%가 아니라 뭐 7, 80% 뭐 이렇게 깨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뭐 테슬라만 그러냐? 테슬라가 가장 심각하긴 하지만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좀 안 좋습니다. 나스닥이 좀 아픈 상태죠. 그래서 지금 최고점 대비 한 13, 4% 정도가 빠졌는데 지수가 이렇게 13%가 빠졌다는 거는 개별 주식들은 뭐 20%, 30%, 뭐 40%도 빠지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는 2배짜리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어떤 분들은 막 3배짜리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에 15%가 아니라 지금 30%가 빠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믿었는데 트럼프가 완전 지금 뒤통수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관세 전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공포감이 시장에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월 달에 서학개미죠. 서학개미들이 순매수를 한 걸 보면요. 테슬라가 압도적이더라고요. 테슬라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2배 레버리지가 2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AI주들 막 있고 팔란티어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요거 지금 이 반도체주 인버스 여기도 좀 들어가셨는데 요거 하나만 지금 좀 좋죠. 나머지는 지금 다 박살났습니다. 지금 뭐 QQQ 다 망했지 뭐. 지금 다 코인베이스 데일리 2배. 와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도 뭐 지금 장난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 뱅가드 S&P 500은 뭐 그래도 뭐 피해는 좀 덜 하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 안 하신 분들은 뭔 일이야 뭐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주식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특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뭐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짤방이 막 돌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막 도는 거를 제가 받아왔는데 25% 손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손실 금액은 관세일 뿐입니다. 라고 이제 웃지 못할 우픈 얘기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대통령 되겠다고 비트코인 뭐 대통령 된다고 지금 그 트럼프가 막 난리를 쳤었는데 그러면서 확 올라갔던 비트코인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의 1 날라갔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27% 빠졌어요. 27%.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지금 완전 전쟁터의 폐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박살났어요. 50% 빠져가지고 저점이다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30%가 더 빠졌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더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다는 게 지금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워렌 버핏이고 두 번째가 이제 피터 린치인데 피터 린치라는 분을 제가 또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라는 이 명언을 남기신 분이 이제 피터 린치인데 이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갈 것 같다. 야, 이거 엄청나게 뭐 좋은 주식이고 지금도 저평가기 때문에 더 가. 야, 지금 3배 올랐지만 3배 더 가. 걱정하지 말고 야, 투자해. 야, 이거 끝도 없이 간다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항상 이 피터 린치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이런 말들이 맞아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가 된다. 그래서 지금 치유된 분들이 많잖아요. 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었고 한 3개월 전만 해도 이 코스피가 뭐 저평가예요 이런 얘기 하면 또 우리 채널에 인터뷰하러 나오신 분들이
뭐 미국 주식 좀 위험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댓글이 살벌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거 믿고 더 삽니다. 뭐 레버리지 써가지고 풀 대출 들어갑니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국장을 추천했다고 뭐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댓글에 달렸었는데 이게 또 댓글이 또 지금 확 바뀌었습니다. 아 그때 국장을 들어갈 걸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잖아요. 올해 그래도 2300이 가장 최저점이었는데 이때에서 그래도 지금 2500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아 이때 결국에 미국장을 털고 한국으로 옮겼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가? 아까 피터 린치가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은 주식에 대한 얘기가 많긴 하지만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와 도박을 깔끔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다. 어찌 보면은 이 투자나 도박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투자는 뭐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구분해주는 장벽이나 기준 같은 건 없다. 투자일 수도 있고 투기일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면은 다들 주식은 망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다가 막 올라가서 막 고점을 달려갈 때 그때 보면은 항상 그때는 정말 이건 안전한 투자야 라고 지위가 격상되더라 라는 얘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1920년대 말이 되니까 주식은 좋은 거야 라고 이미지가 격상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1929년에 대공황이 오죠. 그만큼 이게 끝까지 올라가서 거품이 낄 때야 위험한 투자도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주식은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시점에 가장 좋은 투자로 안전한 투자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투자를 잘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투자의 구루라고 부르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할 때가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고점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의 나쁜 가격일 때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지만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좋은 가격일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뭘 투자하냐 보면은 보통은 1번을 하죠. 그 회사가 나쁘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주가가 비싸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삽니다. 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회사가 좋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사도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안 사잖아요. 왜? 회사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책에 나와요. 뭐냐면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 속한 가장 각광받는 주식을 나는 싫어한다. 왜냐면 특히 카풀이나 뭐 통근 열차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나는 사기 싫다 하는데 주변에서 사라 너 그거 안 사면 바보야. 야, 너 그거 미국장 안 하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코인 안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릴 때 굴복해가지고 매입하게 되는 종목들이 보통 그런 것이다. 인기 주식을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이익은 손실로 둔갑하는데 당신이 그 주식을 샀다면 당신은 기민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팩트로 후드려 패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 주식을 샀으니까. 라고 이제 친절하게 이제 정의까지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폭락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가격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지금이 저점 아닌가? 물타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알고 30%에 들어갔는데 더 빠졌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겠다는 게 공포감이 있는 거죠. 이걸 부동산으로 얘기해 보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산 게 지난 과거로 보면은 결국에 올바른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지금이라도 사가지고 이 더 올라가는 그 달리는 말을 올라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게 단순한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인위적으로 일종의 조작된 시장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 가격으로 이 속도로 여기만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주택 규제가 좀 풀려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다주택 규제가 풀리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달라지는 시황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꼬여 있는데
이 꼬인 게 풀리면 좀 시장은 달라질 건데 언제 꼬인 게 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꼬여 있는 게 계속 되니까 계속 저기 상급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이 나한테 말을 막 걸고 나한테 경청하려고 하고 나한테 막 질문을 하고 내 얘기를 막 받아 적으면 그때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고 해서 대중의 관심도로 시장의 고평가나 저평가를 따지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부동산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지방시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평가 수준의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의 빌라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아주 인위적으로 거의 최대 수준으로 저평가가 눌려져 있는 상태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이 강력한 인위적 저평가가 풀릴 기미가 잘 안 보인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다주택 규제를 풀어도 지방에서 어떤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옛날과 다르다. 이제는 다주택 규제를 풀어도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투자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일부 맞는 얘기는 맞지만 그래도 결국에 지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보이면 사람들은 간다. 왜? 사람은 항상 과거를 반복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야 됩니까? 라는 게 그 궁금함이잖아요. 이분은 그거에 대한 답도 내려놨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붕괴, 폭락, 대폭락 때가 기회다. 문제는 본능 때문에, 내 본능 때문에 주식 매입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항상 주식시장은 붕괴를 하고 폭락하고 막 대폭락 하잖아요. 그때 사면 된다. 그때가 아니면 굳이 안 사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내가 본능이 강력하게 말리기 때문에 못 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살 걸이라고 항상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미 다 알려줬다. 나는 이미 다 보여줬다. 나는 주식 팔았고 현금 들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환희에 찰 때 팔았고 공포가 있을 때 샀다. 나는 다 했다. 너네들한테 다 알려줬다. 야 이미 내가 했잖아. 몇 달 전에 다 팔았잖아 나. 근데 왜 못하니? 라고 이분이 수십 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은 틀렸다라고 하지만 역시 워렌 버핏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걸 부동산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사실 부동산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자 절대 우위 있잖아요. 절대 우위 시장.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든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든 고점일 수 있다고 전 봅니다. 매도자는 절대 팔고 싶지 않아 하는데 매수자가 막 사정해서 사야 될 때 있잖아요. 제발 팔아 주십시오. 이럴 때는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까지 매도자는 적은데 매수자가 막 다들 달려드는 시장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가끔씩 생겨요. 생기고 지역마다 이런 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고점일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엔 잘 몰라요. 왜냐면 부동산은 이게 텀이 좀 길어가지고 2년, 4년 이렇게 이게 사이클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저 때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막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니까 야 이거 내가 놓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뒤늦게 또 샀다가 거기서 빠지는 경우들이 또 생기는 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뭘 판단한다면 매도자들이 막 절대 안 팔고 싶어 할 때는 그 동네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 사는 게 우선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우선 기본 원칙 같은 거다. 반대로 매수자가 절대 우위인 시장이 있거든요. 제발 저희 집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가 사실 바닥 근접에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매도자들은 많은데 매수자가 진짜 부족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더 깎아드릴게. 이런 거죠. 이게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2010년, 11년 그때 제가 지방에 투자할 때 저한테 집을 팔았던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랬거든요. 제가 집을 사러 갔는데 이 젊은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가 우리 집을 안 사줄까봐 혹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면 얘기하라고 내가 깎아줄 테니까. 그 집이 5천만 원밖에 안 하는 집이었는데도 혹시 얘가 안 살까봐 알아서 더 깎아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조금 깎아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 시원하게 한 200 깎아주셨나? 그래가지고 5천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깎아준 거면 5억짜리면 2천만 원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깎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도장을 찍으셨던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 저점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 피터 린치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회사를 공포가 지배할 때 산다. 그런데 그걸 샀는데 그 뒤로도 얘가 계속 돈을 잘 벌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회사가 좋아지잖아. 그냥 그게 멈출 때까지 계속 보유하면 된다. 이분이 항상 뭐 5배, 10배 버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주식으로 막 5배, 10배를 벌어. 근데 우리는 이게 보통 한 20% 벌면 팔고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한 번 사면은 막 쭉 가져가 가지고 5배, 10배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서 최대한의 수익을 막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 걸 이제 부동산으로 얘기를 하면 뭘까? 이 지역 내에서 살기가 되게 좋은 아파트여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되게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살기 좋아질 만한 어떤 뭐 호재가 있든 최소한 뭐 공급 부족이 있든 아니면 뭐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선호하는 어떤 그 상태가 바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집들 중에서 공포가 지배할 때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시장을 환희가 지배할 때 매각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공포가 지배할 때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환희에 막 사람들이 막 축배를 막 터트릴 때 판다. 이것만 해도 사실 투자의 성공률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우린 또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또 실패가 많아지는 걸 수도 있겠죠. 이게 반년 전에는 이런 댓글 진짜 많았거든요. 이게 월세를 살면서 미국장 해야 된다. 미국장 올라가는 거 봐라. 누가 원화 자산 가지고 있나요?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댓글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집 살 걸 뭐 이런 댓글들도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또 사람들이 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문제겠죠. 반대로 지금 이렇게 또 빠졌다고 또 팔아버렸는데 또 올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 앞서가지고 집을 장만해라. 사람들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 자산이 집이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다. 우리가 집값 추락했다고 해서 막 갑자기 집을 막 급급매로 던지지는 않지 않느냐.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살다 보면 또 올라가는 게 집이니까 우선은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라. 이렇게 이 투자의 구루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집을 고르는데 몇 달을 소비하지만 주식을 사는 데는 몇 분만 쓴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생각보다 그 투자라는 거를 대단히 감정적으로 하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오히려 전자레인지 사는데 시간을 더 쓰더라 라는 얘기까지 해주신 걸 보면은 이런 얘기 읽을 때마다 저도 깨닫는 게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물건들을 사는데 물건을 살 때 되게 즉흥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 사고 나서 그 배송 오는 며칠 동안 다른 거를 좀 심심해서 찾아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 또. 이미 유행이 지나가지고 또 새 상품 나온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송 그거를 또 환불이 안 돼. 그래서 받아가지고 또 반송하면서 또 배송비 깎아먹고 뭐 이런 것들을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아 급하게 막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 라는 거를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락한 자산이 있다면 이걸 재평가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지금 애정도 생기고 애증도 생겨가지고 얘가 회복할 때까지 버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얘를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얘를 살 거냐 이거죠. 내가 지금 테슬라를 $400에 사가지고 230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너무 손해가 커서 얘 오를 때까지 버틸 거예요 라고 마음이 들지만 사실 내가 이 테슬라를 안 샀다면 지금 $230라면 살 거냐 이거죠. 지금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살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자산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치고 뭐 다른 걸로 옮겨가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오겠죠.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한번 샀어요. 샀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야. 그래서 빠질 때마다 계속 그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해. 근데 회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또 삽니다. 근데 또 빠져. 또 삽니다. 근데 또 빠져. 자기가 봤을 때는 회사가 너무 좋은데 일시적으로 뭔가 상황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회사의 가치는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가치를 믿고 돈을 계속 투자를 한 겁니다. 오히려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고 샀더라. 그랬더니 결국에 몇 년 지나가지고 몇 배를 벌고 나왔던 경험을 또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 빠졌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빠진 게 박앤세일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 회사의 가치는 여전히 좋은데 그냥 사람들이 공포감에 던진 거라면 이럴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그래서 들어갔더니 또 몇 배를 벌고 나오더라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무조건 빠지면 던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우선은 이성적으로 분석과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이 남의 말만 듣고 생각 없이 매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는 좀 어떤 그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무조건 홀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반대로 지금 무조건 던져야 된다, 던지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돼 라고 했는데 갈아탔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미 빠진 거 어떡합니까? 좀 버티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이거 내가 정말 잘 산 게 맞나? 앞으로 반등의 여지는 없나? 하면서 좀 이제 차분해진 마음으로, 옛날에는 좀 막 올라갈까봐 두려워서 샀다면 지금은 이미 빠진 거 어쩌겠냐 라는 생각으로 한번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부동산도 내가 산 게 뭐 이미 빠졌다가 회복한 분들도 있고, 뭐 고점을 뚫고 가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지금 회복을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 과연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파트를 살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야, 여기는 여전히 좋은데, 근데 아직 어떤 그 흐름이 안 와가지고, 아직 여기까지 온기가 안 와서 아직 뭐 가격이 안 올라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계속 보유하면 되는 것이고, 야, 여기는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공급도 엄청 많고 뭐 전세가는 계속 빠져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뭐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락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배우는 게 필요한 거죠. 하락에서 무언가를 배워야지만 상승을 또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상승을 하는 동안에도 잘 나올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락이 온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 안에서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차분해지더라고. 차분해지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다시 또 추매를 해야 되나, 뭐 일부 팔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걸 보면은 이럴 때 공부해야지, 상승할 때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한번 좀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